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이혼한 전처의 장례식장. 영정 앞에서 무릎 꿇은 남자, 그리고 그를 지켜보던 낯선 남자 한 명. 그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장례식장 문을 연 순간부터 2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걸. 이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가 내리던 오후 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 퍼져 있었죠. 장례식장 복도 끝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이준호, 73이었어요. 20년 전 이혼한 전처 정미선의 부고 소식을 듣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선 준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미선아. 사진 속의 미선은 여전히 젊고 단정했어요. 시간은 그에게 주름과 세월을 남겼지만 사진 속 그녀는 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어요. 한때는 그 손으로 함께 밥을 먹고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여자는 차가운 영정 속에서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낯선 얼굴이었어요. 저분이 누구지? 돌아가신 분의 전 남편인가 봐. 작게 들려오는 속삭임이 그의 귀를 스쳤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그동안 아무 일 없는 척 살아왔지만 그녀의 이름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조문객들이 자리를 뜨고 장례식장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혹시 이준호 씨 맞으신가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고인은 생전에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순간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소?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계속 준호 씨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준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찾았다니요. 2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죽기 직전까지 그를 떠올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미움,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었죠. 눈앞에 영정사진이 흐려졌습니다. 미선아, 도대체 왜 이제야?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젊은 남자는 그의 눈빛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혹시 따로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고인과 관련된 일입니다. 준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어요. 뭐요? 무슨 일입니까? 이 자리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끝나고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남자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소. 장례가 끝나고 봅시다. 그는 다시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미선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엔 이제야 전해진 비밀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준호의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시도불. 장례식이 끝난 뒤
장례식장 근처 카페 한켠에서 준호와 그 남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회색빛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인 정미선님의 보호자이자 그분과 함께 살던 한태수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보호자라 남편이란 뜻입니까? 법적으론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년을 함께 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준호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질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허무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준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미선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태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말기 간암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그 짧은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손을 떨었어요. 그렇게 아픈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강하게 말리셨습니다. 왜요? 당신이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 삶에 본인이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녀가 끝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나를 찾았다는 겁니까? 태수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고인께서 미리 남겨둔 편지입니다. 흰색 봉투엔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께.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준호의 시야가 흔들렸어요. 손끝이 떨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비닐 커버 속에서 편지지는 여전히 깨끗했지만 그 위에는 희미하게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싸움 끝에 등을 돌리던 미선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는 자존심이었고 젊은 혈기였죠. 하지만 이제 와서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고인께서는 늘 준호 씨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지 한 장 남기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20년의 세월이 그녀가 전하지 못한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의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들렸어요. 준호는 천천히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죠. 미선아, 이젠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됐어. 밤이 깊었습니다. 이준호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낮에 받은 하얀 봉투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또박또박한 필체로 적힌 글자 이준호 씨께. 단 4글자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봉투의 가장자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이걸 열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봉투의 봉인을 조심스레 뜯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2장이었어요. 첫 장의 윗부분엔 희미하게 번진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로 번진 듯 했어요. 준호 씨, 이 편지를 보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한자 한자마다 절절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마지막에 내가 던진 말, 이혼하자고 했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먼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내가 먼저 밀어낸 거였어요. 그 순간 준호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무거운 비 내리던 밤 서로를 향해 던졌던 상처의 말들이요. 그때 그는 미선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편지의 내용은 계속됐습니다. 이후로 당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기뻤지만 동시에 한없이 초라해졌어요. 그래서 더는 다가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병이 찾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꼭 한번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내 딸 우리 수진이 당신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이? 그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이 살아있다고? 20년 전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선은 어린 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아이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서 당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 자랑스러워했답니다. 부디 아이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는 편지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미선아, 왜 이제야?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벨을 눌렀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문을 열었어요. 그 문 앞에는 낮에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남자 한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전해야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준호는 아직 울음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고인의 두 번째 유품입니다. 저에게는 당신께 전하라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그가 건넨 봉투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수진에게 물어보세요. 준호의 손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그 아이가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올 겁니다. 고인의 장례를 직접 치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알고 있습니까?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라니? 태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인은 당신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준호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커피가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뭐요? 나를 죽었다고 했다고요? 네. 수진 양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준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아마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과의 이혼 사유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녀의 선택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는 나를 모른 채 자란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인께서 아이에게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라니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동안의 일기를 모두 남겨두셨습니다. 준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일기 그 속에는 아마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 일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태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낡았지만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표지에는 2005만 2025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진실을 숨겼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찾았는지. 준호는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아야겠군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 빗속에서 그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태수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양은 곧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때 직접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와 슬픔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2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이준호의 방 안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식지 않은 커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새 단 한 줄도 읽지 못한 채 그는 앉아 있었어요. 열면 무엇이 나올지 그 무게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봐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5년 3월 12일 이혼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늘로 우리는 남남이 되었다. 준호 씨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끝내 잡지 못했다. 그 사람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나의 오만함이 모든 걸 망쳤다. 하지만 지금은 인정해야 한다. 사랑보다 자존심이 컸던 나를. 준호는 그 페이지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던 그 마지막 장면이요.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8년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준호 씨가 오지 않아 다행이었다. 아이는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빠는 멀리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때 아이가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울었다. 내가 죽인 건 준호 씨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다. 그 아이는 정말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자라온 것이에요.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날짜는 2015년이었고 문장은 더욱 짧고 간결했습니다. 준호 씨,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날짜는 2024년 12월 3일,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거짓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다. 언젠가 그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준호 씨, 수진이를 꼭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아빠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선아, 너도 나도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한태수였어요. 수진 양이 오늘 오후 비행기로 입국합니다. 혹시 만나실 생각이 있으시면 장례식장 근처 카페로 오시겠습니까?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2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아빠가 이제 간다. 손에는 여전히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젊은 여자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에 차분한 눈빛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낯익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혹시 이준호 씨 맞으시죠? 그 목소리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눈가가 떨렸어요. 네. 엄마가 제게 진실을 말해줬어요.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눈빛만이 20년의 세월을 대신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수진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다만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다고.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이건 내 엄마가 남긴 거야. 너와 나 둘 다에게 남긴 유언 같은 거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한 장을 넘기자마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글씨네요. 이 글씨 잊을 수 없어요.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과 콧날, 웃음선 모두가 미선을 닮아 있었어요. 아빠.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준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두 사람은 울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울음 속에 모두 녹아들었어요. 잠시 후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그러셨어요. 준호 씨를 만나면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요. 무슨 말이었니? 이제야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었어요. 그 순간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창밖에는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긴 겨울이 끝나가는 듯한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저도. 준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모두 괜찮아져야지. 그들의 눈물은 어느새 미소로 바뀌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그날 처음으로 완전히 열렸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지금 이 모습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아마 보고 계실 거야. 어딘가에서. 수진이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엄마를 보내드려요.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는 함께.
카페 창밖으로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도 이제 막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봄 기운이 스며드는 오전이었어요. 창밖의 햇살은 부드럽고 거리에는 개나리 싹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오랜만에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동안은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제 읽던 일기장과 미선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너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그저 아이를 지키려 했던 거였구나. 사진 속 미선은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용서와 그리움이 뒤섞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어요. 아빠, 오늘 약속 있으시죠?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약속? 엄마 낙골당 가기로 했잖아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렇지. 벌써 그날이 됐구나.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미선의 낙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의 풍경은 평화로웠어요. 차 안에서는 라디오에서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선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어요. 수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웃으셨어요. 가사를 외울 정도로 좋아하셨대요.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노래의 한 소절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네. 낙골당에 도착하자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수지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를 올려두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선아, 이제야 왔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고맙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줘서. 수진이 옆에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마음 편히 쉬시겠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래된 눈물이 아닌 새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낙골당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무슨 부탁이니? 아빠를 원망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아빠의 곁을 지켜드려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나도 그랬단다. 그걸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창밖으로는 햇살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봄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너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야지. 그게 엄마가 원하던 일일 테니까.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저도 그럴게요. 이제 우리 함께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가에 나란히 비쳤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부녀가 이제야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봄은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퍼졌어요. 이준호는 수진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수진은 팔짱을 낀 채 아버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괜찮다. 사람이 늦게라도 깨닫는 게 있다는 게 다행이지. 그는 미소 지으며 벚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이 꽃도 그렇지 않니? 언제 지더라도 다시 피잖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야.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사람은 늘 그런 말을 했지.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그 말에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잠시 후 벤치에 앉은 준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이 불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미선아, 고맙다. 너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어. 이제는 정말 행복해도 되겠지? 수진이 옆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꺼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생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사진 속 미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 아버지의 미소와 똑같았어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뭐려? 행복이라는 건 결국 마음이 용서할 때 오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도 지금 그 말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어요.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요. 이준호는 그 벚꽃잎을 손에 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빠, 저 다음 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구나, 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할게요.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내가 잘 지내는 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수진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주변의 벚꽃은 계속해서 흩날렸고 봄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걷기 시작한 두 사람은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진 채 봄빛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후회보다 더 깊은 것은 용서예요. 사랑은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결코 헛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은 언제나 계속되는 법이죠.